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바다가 얌전하네요. 파도도 거의 없고 바람도 불지 않으니 햇살조차 곱게 바다에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바다를 즐기러 온 사람이라면 감탄을 금하지 못할 날씨지만 아쉽게도 전 그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물이 안 가면 어획량이 그리 신통치가 않을 때가 많아서입니다. 전 어부거든요. 자그마한 소형 어선으로 이런저런 고기를 낚으며 밥벌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획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두 아이와 아내, 그리고 장모까지 돌보려면 어쩔 수 없이 어획량에 목을 매야 한답니다. 이런 저를 보고 나이 많고 노련한 뱃사람들은 너무 그러지 말라더군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된다면서요. 그게 뱃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는데요. 아저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그요. 1시간 더 한다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네. 어여 들어가세. 지연이가 오늘은 서방님 만난 거 해놓고 기다리는 모양이네. 최 선장이 먼저 들어가자고 그러는 걸 보니 네, 그렇다네요. 그래서 후딱 들어가려고요. 이제 최 선장이 슬슬 바닷놈이 되어가는 모양이네. 그래, 너무 일이 일비하지 말게나.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는 거고, 내일 못 잡으면 모레 잡는 게 바닷놈 팔자니까. 장씨 아저씨한테 뱃놈 소리 듣는 게 왜 이리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 진짜 뱃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10년 가까이 배를 탔으니 이젠 흉내라도 내야 할 텐데 아직은 어렵기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이렇게 어획량이 작은 날이면 마음이 편치 않은 걸 보면 말입니다. 맘 같아선 그 포인트로 가고 싶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답니다. 장인만 아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선장들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포인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장인도 당연히 그랬고요. 문제는 그 포인트가 꽤 위험하다는 겁니다. 장인처럼 노련한 뱃사람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저 같은 어설픈 선장은 위험할 수도 있는 곳이죠.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면 이렇게 충동에 휩싸이곤 한답니다. 그래도 가면 안 되겠죠. 아내랑 약속을 했거든요. 고기 몇 마리 덜 잡아도 좋으니 거기만은 가지 말라는 게 아내의 주문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고요. 약속은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미친 사람 소리까지 들은 적도 있으니 더더욱 아내와의 약속은 중요한 것이랍니다. 멀쩡한 아내를 미친 여자 취급받게 만든 뱃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에 들어서고 있는 남자입니다. 10여 년 전 생각지도 않은 계기로 뱃놈이 된 사람이지요. 사실 처음 뱃일을 할 때만 해도 한 몇 달 하다 접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게 어느새 10년이 가까워져 가네요. 요즘은 이 일이 천직인가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 일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렇지요. 배를 타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 책상 앞에서 하루 18시간을 공부만 하던 놈이었거든요. 그것도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놈이 갑자기 배를 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법고시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기약 없는 일에 제 청춘을 쏟아부었답니다. 좀 더 일찍 포기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적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신림동 고시촌에 저 같은 장수생이 흔했으니까요.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2평짜리 방에서 썩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어정쩡하게 똑똑하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렵지 않게 1등 하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공부 잘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덕분에 서울대나 고대 법학과처럼 사법고시로 직통하는 학교는 진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보단 조금 낮은 중위권 대학 내지는 지방대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곤 생각하죠.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대학은 그렇다 쳐도 사법고시는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2학년 말부터 준비에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부터 시작한 케이스고요. 다들 열심히 합니다.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지요. 초반 2, 3년 정도 실패를 하다 1차에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지가 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한두 번 1차를 통과한 기억으로 언젠가는 판검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다 보면 10년은 금방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초반에 장수생들이 아무리 말해봐야 듣지를 않거든요. 당신들과 나는 다르다는 오만함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저처럼요.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릴 그때에도 전 골방에 갇혀 머지않아 다가올 황금빛 미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면 어느새 30이 훌쩍 넘은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답니다. 사실 이 얘기만 해도 할 이야기가 차고 넘치지만 그래봐야 실패자의 삶을 되짚는 것에 불과하니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 도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부모의 등골을 빨아먹는 자식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걸 할 수도 없더군요.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참 못난 아들이죠. 그래도 뭔가 하려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잘난 아들에 대한 기대로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에게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겨줘선 안 됐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못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충청도의 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촌 마을이 그렇듯 이곳은 참 작고 아담한 곳이었답니다. 주민 대부분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곳이지요. 특별히 관광지가 아니니 외지인의 발길도 뜸한 곳이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머무르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볼거리도 없고 있는 거라곤 바다와 그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뿐인 곳, 그 풍경이 저를 사로잡더군요. 좁은 고시방에 갇혀 지내던 제가 끝간데 없이 펼쳐진 바다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사람들은 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지요. 저만 빼면 다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동네에 어느 날 찾아온 외지인이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네, 우리 배에서 일 좀 해보지 않겠나? 보름 정도 되었을 때인가 봅니다. 매일 바다를 보며 동네를 어슬렁거리던 외지인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의 질문이 하나둘씩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을이 익숙해지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한 선장님이 제게 뱃일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지금이야 나름 몸에 근육도 붙고 피부도 새까매졌지만 그때 말 그대로 책상머리 샌님 같을 때였거든요. 그런 제가 뱃일이라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도움은커녕 방해만 안 돼도 다행일 겁니다. 딱 보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자네 서울에서 왔다며? 요새 동네 사람들이 자네가 뭐 하던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건 알지? 뭐 사채빚을 피해 도망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아파서 요양차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 뭐 그게 뭐 중요한가? 중요한 건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내가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사람 보는 관상은 좀 생기더라고. 자네 딱 봐도 머릿속에 팽개쳐둔 그물처럼 꼬여있는 게 분명해. 이러고 백날 살아봐야 그 그물 온전하게 펼칠 수 없을 거요. 그럴 땐 그냥 단순하게 몸을 쓰고 사는 걸세. 살다 보니 그게 최고더라고. 어차피 하는 일도 없잖나. 속는 셈 치고 내 말 한번 들어보지 않겠나? 자네 말대로 방해나 안 되면 다행일 테니 돈은 많이 못 줄 걸세. 어떤가? 한번 해볼 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길 소리라고도 생각했고요. 근데 농담이라기엔 선장님의 얼굴이 너무 진지하지 뭡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한껏 꼬여버린 머릿속을 풀어보겠다고 부모님께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떠나온 길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장님 말에 혹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봐야 잠깐 하고 말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무엇보다 제 몸이 그 험하다는 바다 일을 오래 견디지 못할 거라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죽겠다. 내가 미쳤지. 왜 그걸 한다고 해서 오늘은 진짜 못하겠다. 채곤 일어났지? 어여 나와. 오늘 물이 좋아. 빨리 씻고 나와. 이런 제 마음을 읽으신 걸까요? 겨우 이틀 일하고 만신창이가 된 제가 일을 그만둘까 생각하던 차였는데요. 선장님이 전화를 하셨지 뭡니까? 마음을 읽은 게 아닐 겁니다. 그간의 경험에서 나온 거였지요. 처음 뱃일을 해보는 사람이라면 하루 이틀 만에 녹초가 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닐 테니까요. 솔직히 좀 망설였습니다. 어차피 돈을 벌자고 한 일도 아니었고 당장 이 마을을 떠난다 한들 누구 하나 붙잡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랬다면 전 아직도 예전의 미련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지도요. 선장님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셨습니다. 민법을 가르치고 형법을 알려주신 교수님들이 주지 못한 걸 주셨거든요.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뭐하던 건지도 모를 놈한테 왜 그리 잘 대해주셨는지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기는 했는데 딱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참 무뚝뚝한 양반이셨거든요. 뱃사람이라면 의뢰 그럴 거라 싶은 타입이랄까요. 물론 그때는 그게 절 아끼셔서 그랬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싼 맛에 도시놈 하나 자벽부로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광어나 우럭 같은 건 횟집 수족관에서나 보는 거였는데요. 그 물코를 어떻게 꿰는 건지, 어디서 뭘 잡는 건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바보였습니다. 그런 바보를 굳이 써주신 선장님 덕에 조금씩 마을에 녹아들어갔습니다. 시간 참 빠르더군요. 어느새 반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답니다. 도저히 못할 것만 같던 뱃일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고요. 그래봐야 진짜 뱃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놈에 불과했겠지만요. 아이 그래, 이 일은 좀 할만한가? 머릿속 꼬인 그 그물들은 좀 풀었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선장님과 기관장님과 함께 마주 앉아 마시는 소주 한 잔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게 말씀은 없으신 선장님이었지만 가끔 이렇게 화두를 툭툭 던지시더라고요. 당신 말대로 배운 게 없어 아는 것도 없다던 양반이셨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답니다. 누구 못지않게 현명했고 또 누구 못지않게 세심한 분이셨거든요. 새삼 연륜이라는 게 무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어서요. 그물 끌어올리고 그 안에 생선들 꺼내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요. 그런가? 아이 뭐 그거면 족하지. 사는 게 뭐 대수라고.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그걸로 만족하면 좋은 인생이지. 제가 살아온 길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전 항상 미래의 행복만을 꿈꾸며 오늘을 살았거든요. 덕분에 그 오늘이 얼마나 암울한지는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이렇게 뱃일을 하며 살아보니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힘들게 일을 하고 나란히 마주 앉아 소주 한잔 하며 웃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공부가 힘든가? 아니면 뱃일이 힘든가? 당연히 뱃일이죠. 공부야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걸요. 어쩌다 보니 선장님에게 제가 사시 공부를 한 걸 말하게 되었답니다.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죠. 물론 선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던 선술집 아주머니가 그걸 듣고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었거든요. 크게 감출 일도 아니었죠. 그래도 그전까지는 사채업자를 피해온 빚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눈길이 고와지긴 했습니다.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가 선장님의 딸과 사귀게 된 거였어요. 제가 선장님 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숙소를 선장님 집으로 옮겼거든요. 일종의 하숙생이 된 거죠. 그리고 주인집 딸과 사귀는 하숙생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은 저보다 7살이 어렸습니다. 대부분의 어촌 처녀처럼 대도시에 나가 일을 하다 다시 돌아온 케이스였는데요.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되더군요. 고시 준비할 때 같은 고시생이던 여친을 2년 사귄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다는 것이 문제일 순 있었지만 특별히 걸림돌이 되진 않더군요. 사모님은 처음부터 절 꽤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평생 공부만 하던 사람이 왜 뱃일을 한다고 그래? 지금이라도 맘 바꿔 먹어. 자네처럼 똑똑한 청년은 더 좋은 일을 해야지. 언제나 저를 보면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차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밥상엔 싱싱한 생선을 올려주셨던 분이셨고요. 어쩌면 그 말은 복합적인 건지도 몰랐습니다. 오래 머무를 게 아니면 정 들기 전에 떠나라는 의미도 있었을 거고요. 제가 자신의 딸과 사귄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는 자식의 미래가 이런 어촌 구석에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라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무엇이든 사모님은 제 뱃일이 그렇게 고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뱃사람의 아내로 사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를 알아서겠죠. 자신의 딸도 자신처럼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뱃사람으로 한 해 두 해 살다 보니 사모님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더군요.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아빠 때는 안 그랬는데 당신이 배를 몰고 나가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엄마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구나 생각하니까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요. 날씨 안 좋으면 배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게 가족인가 봅니다. 함께 배를 타고 있지 않아도 똑같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가족을 위해 웬만한 위험은 감수하게 되죠. 내가 조금 위험해도 가족이 풍족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마을에 정착한 지 거의 2년이 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쯤엔 제가 완연한 뱃사람 냄새를 풍겼었답니다. 외형은 누가 봐도 뱃사람처럼 변했고 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익숙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 몫은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연이, 선장님 딸이요. 지연이와는 이제 거의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던 때였습니다. 선장님도 사모님도 저를 사위처럼 대해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주 선장댁 사위라고 생각해줄 정도였으니까요. 저를 사위라고 생각해서겠죠. 선장님은 수시로 제게 어로 기술이라던가 배를 모는 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제가 자신의 배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저로선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뱃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선장이니까요. 누구는 선주가 목표라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주야 그냥 돈을 대는 사람이고 진짜 뱃사람의 최고봉은 선장 아닙니까? 근데 선장이 되려면 못해도 한 20년을 배를 타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전 겨우 2년 뱃일이 다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저를 챙겨주던 선장님의 모습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선장님과 오래 일을 하던 분이시죠. 그래도 대놓고 싫은 소리는 안 하더군요. 요즘 조금 달라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뱃사람은 자기가 잡은 것에 비례해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솜씨 좋은 선장과 함께 일을 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답니다. 선장님은 근처에서도 실력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선장님 배를 타면 다른 배보다 다만 얼마라도 더 벌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불평을 하는 건 미친 짓이죠. 자기 밥줄을 자기가 끊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그래도 제가 받은 대우가 정당한 것은 아니니 불만이 있긴 했답니다. 전 그것도 몰랐지만요. 어쩌면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 배에 없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저 대신 다른 노련한 선원이 있었다면 선장님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날은 날씨가 요상했습니다. 풍량주의보가 떨어져도 될 것 같은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답니다. 그 말은 곧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도 몇몇 선장들은 출항을 포기하더군요. 좀 멀리 나갔는데 그제야 풍량주의보가 발효되면 오는 길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선장님, 오늘 나가실 겁니까? 날씨가 심상찮은데. 그렇지. 그래도 풍량주의보는 안 떨어졌잖아. 그렇긴 한데, 뭐 결정은 선장님이 하셔야죠. 조금 고민하는가 싶으셨는데 결국 나가자시더군요. 조심하면 큰 문제 없겠지. 오늘 상호놈이 못 나오니 우리 셋이서 가야겠네. 그놈 술 먹은 거 보니 탈날 것 같더라니까. 넌 조절 잘해야 한다. 음주운전만 위험한 게 아니야. 술 먹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바다 나갔다. 일 당한 놈이 한둘이 아니야. 내 말 알겠지?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 가보자. 배가 출항하려는데 해경 직원이 당부를 하더군요. 선장님,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세요. 먼 바다 쪽은 조금 나쁘다고 묻어놨더라고요. 그래. 내 상황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들어올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바다로 향했습니다. 역시 날씨가 만만치 않더군요.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선장님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셨죠. 평생 바다 위에서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이보다 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일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니 저 같은 촌자랑은 같을 수가 없겠죠. 날씨 때문인지 올라오는 그물마다 실패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허탕칠 것 같아 싶더군요.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더군요. 선장님이 기관장님과 뭔가 얘기를 하시더군요. 기관장님 표정이 꽤 심각해지는 걸로 보니 좋은 일은 아니겠죠. 잠시 후 기관장님이 갑판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 양반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요새 들어 부쩍 저러시네. 평생 크게 돈 욕심 안 부리시더니 아무래도 지연이 때문인가? 딸 시집 보내려니 돈이 필요한 건가? 기관장님이 혼잣말처럼 내뱉더니 절 보시더라고요. 꽤 못마땅한 표정이시대요.
아무래도 지금 하려는 일이 저랑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말대로라면 저와 지연이를 결혼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겠다고 나온 데에 대한 불만이지 싶더라고요.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선장님이 배를 몰고 가신 곳은 선장님의 포인트였거든요. 고기가 잘 잡힌대요. 문제는 그곳의 조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명량대첩을 아시죠? 진도 앞바다 울돌목에서 단 12척으로 일본 수군배 수백 척을 물리친 그 사건 말입니다. 좁은 해협과 깊은 절벽이 만나 회오리를 이루는 울돌목은 사실 어부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 아무리 노련한 선장이라고 해도 수시로 바뀌는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선장님이 향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물론 울돌목만큼 조류가 심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시로 물결이 흔들려 다른 선장님들은 그리 반기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봐야 선장님 실력이면 위험을 감수할 정도는 아닌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날씨가 안 좋았다는 거죠. 안 그래도 나쁜 물살을 지닌 곳인데 날씨까지 꾸준히 평소보다 훨씬 위험했다네요. 저야 뭘 압니까? 나중에 다른 뱃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은 아주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린 그물에 고기들이 가득 찼답니다. 기관장님이 다른 일로 잠시 뒤쪽으로 사라지시는 바람에 저랑 선장님 둘이서 그물을 올릴 때였습니다. 순간 거센 물결이 배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선장님이 바다로 떨어지셨죠. 그걸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죠. 저라면 죽었겠지만 선장님은 그래도 괜찮으실 거라고요. 제 비명을 듣고 기관장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단박에 아시더군요. 선장님이 물결에 휩쓸려 가라앉았다 떠오르시기를 수십여 차례 저희가 부랴부랴 줄을 내렸지만 그걸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뛰어내릴 수도 없는 날씨였고 파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배의 주인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해경이 오고 나서야 간신히 선장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답니다.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 저야 당연히 넋이 나갔죠.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바다를 무섭다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조금 궂은 날씨에 조업을 할 때 밀려오는 커다란 파도에 흔들리는 뱃속에서 멀미를 하긴 했어도 그게 목숨을 위협하는 거라고까진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모습을 직접 보니 비로소 공포감이 밀려오더군요. 제가 바다를 너무 만만히 본 거였습니다. 마을은 난리가 났지요. 누구보다 노련한 뱃사람이 죽었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인명사고로 마을은 뒤숭숭해졌습니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사모님과 지혜의 충격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선장님은 제게 아버지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고시의 실패에 방황하던 저를 끌어올려 주신 은인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조만간 장인이 될 분이셨는걸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그분의 죽음을 보고 나니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군요. 거의 한 달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선장님이 안 계신 지금 이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어머니, 저 내일부터 다시 뱃일 나가겠습니다. 안 되네. 지연애비 죽은 걸 벌써 잊었어? 그깟 뱃일이 뭐라고? 난 이제 지긋지긋해. 이참에 저 흉물스런 배도 팔아버릴 걸세. 이제 두 번 다시 뱃일은 없어. 엄마 말이 맞아. 오빠 혼자서 뭘 한다고. 아빠도 힘든 일이야. 우리 이제 뱃일은 그만하자, 응? 두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뱃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면 뭘로 이 두 사람을 건사하겠습니까? 뱃일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선장님을 잃은 게 그 증거죠. 그렇지만 그걸 안 하면 뭘 하겠습니까? 사모님 말대로 배를 팔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요. 뱃일만큼 정직한 건 없습니다. 노력하면 그 노력만큼의 보상을 가져다 주니까요. 솔직히 그게 좋았습니다. 백날 읽어봐도 대답 없는 민법 총론을 들여다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내 몸을 움직여 내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 일이 좋았습니다. 이 문제로 일주일 가까이 씨름을 했습니다. 가장을 잃은 가족들이니만큼 양보할 생각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가장이니 위험을 무릅써야 했거든요.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어머니, 제 뜻 받아들여줘서 감사합니다. 지연이도 고맙고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지연이랑 결혼하려고요. 결혼? 지연 아빠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가. 네,
식을 올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집의 가장이 되려고요. 그래야 제가 더 책임감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이니만큼 더 안전하게 조업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오빠,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무게를 안고 바다에 나가고 싶었답니다. 돌봐야 할 사람이 있다면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연이와 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조심해. 날씨 나쁘다 싶으면 금방 들어오고. 장씨 아저씨 말 잘 듣는 것도 잊지 말고. 그래, 장씨 아저씨 말도 잘 듣고 네 말도 잘 들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간 나면 전화도 할게. 제가 배를 맡으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된 분이 장씨 아저씨입니다. 그 전에 함께 일하던 기관장님은 저와는 맞지 않아서요. 사실 장인이 가끔 그랬거든요. 기관장이 좀 믿음이 안 가는 타입이라고요. 그래도 오래 일한 정이 있어 봐주시기는 하지만 언제 한번 이야기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데리고 일할 수는 없죠. 장씨 아저씨는 장인과 예전에 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남해 쪽에서 일을 하시다 얼마 전에 장모의 부탁으로 다시 오셨답니다.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해주실 분이니 믿을 분이 필요해서였습니다. 그 외에 베트남 친구인 호왕도 함께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지만 뱃일만 놓고 보면 한참 선배격이죠. 저희 배가 작은 거라 서너 명이면 충분하거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호왕도 파이팅! 다행히 우리는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선장 같지는 않은 선장이지만 서로 믿어주며 일을 하다 보니 조업이 나쁘진 않더군요. 다들 열심히 했지요.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씨 아저씨는 이 배의 책임자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해 주셨죠.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최 선장이 다 해도 돼. 그간 고생했어. 아직입니다. 아저씨가 저보다 100배 나으신데요. 그건 당연하지. 내가 자네 태어나기 전부터 뱃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 배 선장은 자네야. 그렇다고 내가 손 놓는다는 말은 아니잖아. 호황도 같고 새로운 친구도 들어왔으니 이젠 최 선장이 앞에 서는 거야. 네, 호황이 얼마 전 귀국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베트남에 집도 한 채 마련했고 땅도 적잖이 샀다는군요. 그럴만하죠. 참 부지런한 친구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친구에게도 돌봐야 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호황을 보내고 호황의 추천으로 새로 들어온 친구 역시 베트남 친구였습니다. 푹이란 친구인데 이 친구도 나쁘진 않습니다. 5년 정도 배를 탔으니 민폐를 끼칠 수준은 아니죠. 장씨 아저씨가 키를 제게 완전히 떠넘기신다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새로 오는 친구에게 선장으로서의 권위를 보이라는 거죠. 참 고마운 양반입니다. 그렇게 제가 본격적인 선장으로서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웬만큼은 곡이 있는 자리도 알게 됐고 크게 부끄럽지 않은 실력을 갖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 사이 아이도 둘이나 봤답니다. 큰 놈이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제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 넷이나 됐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군요. 가와 만사성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됐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최근 아내가 절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서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수시로 제 말에 토를 달더라고요. 그렇게 발끈한 말이 아닌데도 그러는가 하면 또 때로는 아이들 들으라는 듯이 제 험담을 하기도 하더군요. 아무래도 뭔가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는 거겠죠. 당신 왜 그래? 불만 있으면 말해줘. 그래야 내가 고치든 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몰라? 좋은 부부는 대화가 많은 부부래. 그러니까 이야기해봐. 그런 거 없어. 없다고 몇 번을 말해. 그만하자. 이런 식이었답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데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더군요. 아이들이 어리긴 해도 부모가 냉전 중이면 알아서 눈치를 보잖아요. 장모라고 다르겠습니까? 가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우리 부부가 나의 선체로 지내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답니다. 이러니 일을 나가서도 정신을 딴 데 두는 거죠. 최 선장, 정신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러다 사고 난다? 요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신 차릴게요. 일이 있구먼.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버지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결국 장씨 아저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답니다.
지연이가 그런다고? 아이, 그놈이 웬만해선 그럴 놈이 아닌데. 아니, 혹시? 뭔가 짚이는 일이 있나 봅니다. 뭔데요? 아저씨 뭐 알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니, 최 선장도 알아야겠지. 지난번 기관장 있잖아. 아이, 강명식이. 아이, 그 친구가 지금 광명호에서 일하는 건 알지? 아이, 얼마 전에 다시 왔잖아. 네. 예전 기관장이던 강씨 아저씨가 돌아온 건 알았습니다. 좁은 동네니 한두 번 인사도 했죠.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아이, 그 친구가 자네한테 감정이 좋지 않나 보더라고. 아이,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나 봐. 그게 아닌데요. 저희 배가 한 달 넘어 쉬기도 했고 또 아저씨한테 말 못할 것도 없죠. 장인 어른이 그러셨어요. 강씨 아저씨가 손버릇이 별로라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하신다 그러셨는데 사고가 나서 그만. 아무튼 제가 자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지. 아이, 그 친구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쓰는 거지. 아무튼 그 친구가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벌리나 봐. 선장님 돌아가신 게 최 선장 때문이라고.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당연하지. 주 선장이 어떤 양반인데. 그게 사고라는 건 뱃사람이면 다 알지.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봐. 지연이가 혹시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지? 설마. 장씨 아저씨는 아닐 거라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싶더군요. 자기 남편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계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면 이러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도 그걸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요. 확실한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운한 것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나를 믿어야 할 사람이 겨우 남 이야기 따위에 흔들린다는 게 못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지듯이 묻고야 말았네요. 당신 이러는 거 혹시 강씨 아저씨 때문이야?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리 듣고 그러냐고. 헛소리라고?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가 돌길래 아저씨 만났어. 직접 만나서 들으려고. 아빠 돌아가실 때는 그런 정신이 없었으니까. 사고 나고 강씨 아저씨가 다른 데로 배 타러 가서 보지도 못했잖아. 그런데 돌아오시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길래 처음엔 안 믿었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하려고 했어. 근데 직접 봤다잖아. 당신이 그물을 놓쳐서 그거 잡으려다 그렇게 됐다는 걸 직접 봤대. 더 놀란 건 당신이 아빠 떨어질 때 잡으려는 시도도 안 했다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러고도 나보면서 속 편할 수 있었냐고.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제가 아무리 어리바리해도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강씨 아저씨는 사고 당시 배 뒤편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 순간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요. 100번 양보해 정말 그 장면을 봤다면 그땐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단단히 저한테 앙심을 품은 모양이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를 안 하면 그뿐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내의 태도만큼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믿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당신이 봐서 알잖아. 내가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냐고. 진짜 서운하다. 어떻게 날 그렇게 못 믿어? 아니지. 지금 하는 걸 보면 당신은 날 안 믿고 싶은 모양이다. 이러고도 우리가 부부 맞니? 부부가 맞냐고? 모르겠다. 진짜 우리가 부부가 맞긴 해? 장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으니 부부싸움을 해도 좀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만 이 순간만큼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봐야 감정만 상할 것 같아 결국은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술이라도 한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혼자 술을 마시고는 느지막이 집에 들어갔어요. 불이 다 꺼진 집을 보니 왠지 서글프대요. 이 마을에 산 이래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는 서로 말도 주고받지 않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흘렀죠. 중간에 제가 강 씨를 찾아가 따지겠다고 하자 장 씨 아저씨가 말리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건 동네가 다 아니 괜한 시비 붙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더 서운한 거 있죠. 동네 사람도 다 아는 걸 왜 아내가 모르나 싶어서요. 부부간의 불화가 이런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단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오해하고 서로 헐뜯게 되는 거 말이죠. 저희 부부가 딱 그랬거든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걸 생각해 볼 정도로
저희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실행을 옮길 생각은 없었죠. 한풀 열기가 식긴 했겠지만 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이들도 있고 저를 언제나 챙겨주는 장모님도 있잖아요. 솔직히 아내가 조금만 저를 이해해준다면 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근데 아내는 좀처럼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웬만해선 저희 부부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던 장모님이 더는 못 보겠는지 뭔가를 내놓으셨답니다. 저는 그걸 못 봤지요. 아마 장모님이 아내를 따로 불러 무언가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본 아내가 펑펑 울었다더라고요. 나중에 아내가 직접 해준 말입니다. 엄마가 뭘 주는 거야. 뭔가에서 봤더니 아빠 글씨가 적힌 노트더라. 하나는 항해일지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일기장 같은 거였어. 엄마가 아빠 배에서 가져온 거래. 처음에는 그걸 줄까 하다가 참았대. 혹시 그걸 주면 당신이 그 어장 찾아갈까 봐 무서우셨대. 거기 아빠가 찍어놓은 포인트들이 들어있어. 아빠가 사고를 당한 거기도 있고 나머지도 보니 만만한 데가 아니더래. 엄마도 뱃사람 와이프로 평생 살아왔으니 모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 줬대.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걸 알게 되셨잖아. 그게 강기관장 아저씨 때문인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싶으셨나 봐. 내가 다 봤어. 우리 아빠 참 왜 말을 안 하고. 아내가 봤다는 항해 일지는 일종의 어장을 기록해 놓은 거였답니다. 장모 말대로 고기가 나오긴 하지만 위험 요소가 적지 않은 곳이 많다네요. 그래서 끝까지 그건 안 보여주더라고요. 장모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내도 내가 거길 갈까 무서웠던 거죠. 그래도 아버님 일기장은 보여주대요. 아내가 보고 그렇게 울었다는 그 일기장 말입니다. 사실 일기라기보다는 그냥 낙서라고 해야 더 맞겠네요. 날짜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흘리듯이 써놓은 글이더군요. 저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금을 내리고 기다리는 시간에 장인이 뭔가를 쓰곤 했거든요. 전 그게 이런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군요. 가장 많은 건 가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로 제 처에 관한 거더군요. 가끔 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놈을 사이로 삼으면 어떨까? 아이 평생 공부만 했다는데 마누라랑 지 새끼를 먹여 살릴 수는 있을까? 아이 그래도 심정은 고운 놈 같은데 똑똑하긴 한 모양이다. 아니 뭔가를 가르치면 금세 흉내내는 걸 보니 게다가 성실하기도 하다. 지 말대로 하루에 18시간 공부만 하고 산 게 맞는 모양이다. 아쉽다. 그 어렵다는 판검사 시험 통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 그럼 우리 지연이가 판사님 사모님 되는 건가? 그래도 좋게 봐주셨네요. 하긴 그랬으니 이런 놈을 사위로 허락하신 거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죠. 부모 잘못 만나 피지도 못한 내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리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좀 더 욕심을 부려야 하지 않을까. 다른 배보다 1시간 빨리 나와서 1시간 늦게 들어가자. 바람이 거칠어도 파도가 드세도 지연이 생각해서라도 더 부지런히 잡아야겠다. 어젠 정말 최악이었다. 아이 온통 잡고기들 뿐이니 이래서야 지연이 시집갈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아이 지연이도 사이놈은 괜찮다지만 내가 괜찮지가 않다. 오늘은 밤을 새서라도 만선하고 말리라. 이 포인트를 갈 땐 사이놈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 싶다. 노련한 놈들도 자칫 위험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사고 나면 지연이한테 얼마나 욕을 먹을까 싶다.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지. 지연이 챙겨주려면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무뚝뚝하셨던 분이 쓴 거라는 게 믿겨지지 않더군요. 누가 뱃사람 아니랄까봐 좀채 애정 표현을 안 하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런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그러니 아내가 울만하죠. 자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상관없다는데 안 울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결국 사고가 나기까지 했으니 아내는 자기 탓을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야죠. 이젠 아내도 부모가 됐으니 장인의 저 마음을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본 글이 제 눈을 사로잡대요. 영식이 저놈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제도 술 먹다 사이놈 헐뜯는데 사이가 나 없을 때 내 욕을 그렇게 한다네.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을 안 준다고 그랬다네. 내가 사람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위가 그럴 인간이 아니란 것쯤은 안다. 돈이 필요했다면
여기서 이러고 살 이유가 없을 테니. 그런데도 영식이가 저러는 건 아무래도 나 다음에 지가 이 배를 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아무래도 언제 날 잡아서 한번 이야기해야 할 모양이다. 내가 지놈 뒤로 삥땅 치는 거 눈 감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내 밑에서야 괜찮지만 다른 선장한테 들키면 취도곤을 당할 텐데 다 내 잘못이다. 영식이 놈이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손버릇 나쁜 것도 내가 초장에 못 잡아서다. 그래도 내 밑에서 10년을 지낸 놈인데 마음이 답답하다. 이 이야기는 아버님이 해주신 이야기군요. 근데 몰랐던 이야기도 있네요. 제가 뒤에서 아버님 욕을 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자기가 아버님 뒤를 이어 이 배의 선장이 되기를 바랬던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갑자기 나타나 그 자리를 빼앗았으니 셈이 날만도 하겠네요. 그래도 방법이 틀린 건 맞지만 말입니다. 장씨 아저씨 말대로 그냥 모른 채 할 일입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그 사람 성정이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장인의 일기장을 보는 내내 아내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내는 저와 달리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으니 강 씨가 어떤 사람인 걸 확실히 알았겠죠. 비로소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미안한 마음에 저러는 거였습니다. 조금은 괘씸했지만 전 남자 아닙니까? 이럴 땐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지요. 당신 뭐 할 말 없어? 무슨 말이요? 정말 할 말 없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요? 이 여자 주특기입니다. 자기가 꼬리 내려야 할 일이 있으면 7살 차이를 인정하거든요. 존댓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게 존댓말을 쓰는 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소리인 거죠. 같이 살다 보니 알게 되는 일이죠. 미안하다 소리 하기가 뭐 그리 힘들다고. 그래도 모르는 게 아니니 넘어가려고요. 알았어. 엎드려 절받기 해서 뭐해. 아무튼 다행이다. 강씨 아저씨, 진짜 나쁜 사람이네. 내가 진짜. 됐어. 그런 사람 상대해서 뭐해. 안 그래도 말 들으니 광명호 박 선장님이 강씨 내보내겠다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이제 우리 동네 배 못할 거야. 그러니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자칫 파경을 부를지도 몰랐던 부부싸움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장인의 선물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역경에서 구해내주고 가족도 만들어준 장인이 괜히 그리워지대요. 장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은 하나겠죠. 제가 장인이 남긴 식솔들을 제대로 챙기는 것 말입니다. 그러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겁니다. 요새 장모님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뭐 바닷가에 사는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그럴 겁니다. 남자들 못지않게 험한 일을 평생 하다 보니 여기저기가 삐걱거리거든요. 장모님도 그렇답니다. 젊어서부터 말썽이던 무릎이 요샌 더 안 좋아지셨더군요. 일어설 때마다 큰 용기를 내야 할 정도라니까요.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디스크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인 말대로 남들보다 1시간 더 빨리 나가고 1시간 더 바다에서 머무르자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뱃일이 좋은 게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준다는 말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최근엔 심심찮게 만선이었거든요. 요샌 제가 자격 안 되는 선장이라고 깔보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조차도 하늘에 계신 장인이 돕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초짜 선장 그물에 그렇게 고기들이 그득그득 할 것 같지 않아서요. 이렇게 부지런히 하면 장모님 수술 다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오해를 불렀지 뭡니까? 당신 요새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지? 이상한 데라니? 내가 설마 다방이나 술집 같은 데 가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런 데 말고 있잖아, 아빠 포인트. 에이, 아버님 포인트 적힌 일지 나는 보지도 못했잖아. 이 넓은 바다에서 좌표도 없는데 내가 거길 어떻게 찾아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것도 아닌데 요새 부쩍 만선이잖아. 거기가 아니라면 그럴 수 없는데. 말했잖아. 아버님 일지 당신이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주는데 내가 무슨 방법으로 거길 찾냐. 만선은 그냥 요새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아무리 내가 숨겨도 보려고 맘먹으면 못 볼 것도 없지. 아무래도 수상해. 당신 미리 말해두는데 나 몰래 아빠 포인트 가는 날엔 우리 진짜 이혼이다. 알겠지? 안 가. 아니 못 간다고. 보여주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든가. 그렇게 사태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군요. 여전히 아내는 제가 아빠의 포인트를 다닌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런데 따라갈 수 없으니 확인을 못해 안달이 났더군요. 오죽하면 푹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을까요? 한국말이 서툰 푹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장씨 아저씨는 대답해주지 않을 게 뻔하죠. 설령 그런 곳에 갔다 해도 아내가 걱정할 거라니 말 안 해줄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우리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답니다. 최 선장아, 아니 너희 요새 무슨 일 있냐? 저희 배 근방에서 조업을 하던 구중호 이 선장님이 무전을 해오셨대요. 어선들끼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들 무전을 합니다. 그래도 이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새 정욱 엄마가 매일 포구에 나와 있대. 그것도 새벽같이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지 뭐냐. 그러다가 네 배가 들어오는 걸 보면 사라진대. 구판장 성씨는 정욱 엄마가 이상하다고 난리더라. 이런 말 좀 그런데 아무래도 정욱 엄마 병원에 한번 데려가는 게 좋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왜 포구를 나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니요. 사람들이 아내가 미친 것 아니냐고 수군대고 있답니다. 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다 보니 사람들 만날 일이 없어서였지요. 그래도 이 좁은 동네에 그 일이 안 알려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게 된 거고요. 벌써 일주일 가까이 그러고 있답니다. 다들 제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쉬쉬했다네요. 그나마 저랑 가까운 이 선장님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그날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불렀죠. 좀 무서웠습니다. 진짜 이 선장님 말대로 아내가 어디 아픈 거면 어쩌나 싶어서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기가 막히대요. 도대체 저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당신을 배에 태워주지 않아서 시위한 거라고? 응. 아무리 봐도 당신이 이상한 데 가는 것 같은데 퍽도 아니라고 하고 장씨 아저씨한테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줄 것 같고 당신은 배에 태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당신이 배에 태워줄 것 같아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버님 포인트 알지도 못한다고. 솔직히 안 믿겨. 요새 다른 배들 고기 없다고 난리인데 왜 우리 배만 매번 만선이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난 그게 아빠 포인트라고 생각해. 근데 당신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실제로는 그걸 증명해주지도 않잖아. 그러니 내가 따라간다고. 근데 안 된다고만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요새 나 미쳤대. 아직 미친 건 아닌데 계속 이러면 그럴지도 몰라. 그게 싫으면 나한테 확인시켜 주든가. 말로만 하는 건 못 믿어. 아내는 그러더군요. 자기 솔직히 많이 무섭다고. 뱃사람의 아내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들 그렇긴 합니다. 특히 아내는 장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니 더 그럴 테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저러는 건 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전 그저 아내가 힘들게 뱃일 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것뿐인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더 걱정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장씨 아저씨와 상의 끝에 아내를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 배에 여자가 탄 건 처음이네. 선장이 그러자니 내 어쩔 수 없지만 너도 대단하다. 기껏 입에 타려고 그렇게 쇼를 했다는 거잖냐. 이 괘씸한 거사. 내가 소문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냐. 난 진짜 네가 미친 줄 알았다. 공판장 사람들이 네가 하루 종일 넋놓고 바다만 바라보다길래 아무튼 너 단단히 각오해라. 네가 받은 일이 얼마나 고된지 제대로 맛을 봐야 고집을 안 부르지. 그렇게 아내가 제 배를 탔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장씨 아저씨는 아내를 부려먹지도 않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명색이 뱃사람의 딸인 아내가 왜 그렇게 멀미를 하던지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멀미를 하느라 누워만 있다가 왔거든요. 진짜 멀미를 제대로 해본 분은 알 겁니다. 정말 죽을 맛이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 정도면 다시 안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만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3일을 따라왔답니다. 그리고 그 3일 내내 멀미를 했고요. 그리고는 다시 배에 오르지 않았지요. 제가 장인의 포인트에 가지 않고도 만선을 하는 걸 본 후에야 비로소 안심을 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는 게요. 가족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를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그물을 당기고 있습니다. 펜 대신 그물을 잡았지만 그 선택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답니다. 그 그물에 든 고기 하나하나가 저희 가족을 지켜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그물을 내리러 가야 하니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